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세션의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연구원 이석훈 선임연구위원님께서 IPO 허수성 청약 관행 개선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 자본시장 건전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의 첫 번째 주제로 IPO 허수성 청약 관행 개선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IPO 수요 예측 현황과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같이 IPO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2021년까지 지난해까지 초대형 IPO 공모주들이 크게 증가했고요. 그리고 초기 수익률도 매우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핫 마켓의 모습을 보였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핫 IPO 마켓에서 보면 개인뿐 아니고 기관들의 청약 경쟁이 매우 가열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이 2017년 평균 236대 1에서 2021년 평균 1085대 1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보면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청약의 증가가 핫 IPO 시장에서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한 기관들의 허수성 청약에 의한 점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수성 청약을 중심으로 한 수요 예측 제도의 어떤 특징과 그리고 문제점을 먼저 제기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 예측 참여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에서 보면 2020년부터 코로나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해서 2021년 1 상반기에 가장 높았다가 2021년 하반기에 대해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운용사와 기타 투자자들의 증가가 크게 눈에 띄는데 이 자문사나 또 부동산 신탁사 등의 새로운 기타 투자자들이 편입되고 또 운용사의 어떤 자본 요건이 낮아지면서 상당히 많은 기관들의 참여가 증가한 것도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수요 예측 증가가 일어났던 이 원인이 뭔가를 보기 위해서 수요 예측 참여 기간 수 그리고 기관당 수요 예측 참여율로 한 분해를 해봤습니다. 분해해 보면 이 수요 예측 참여 기간 수가 약 2배 정도 증가한 거고요. 그리고 기관당 참여율도 약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4배 이상의 증가가 보여지는 특징인데요. 특히 눈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021년도에 기관당 수요 예측 참여율 자체가 0.85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 기관이 공모 예정 주식수의 약 85%를 희망한다라는 신청을 한 것이죠. 사실 기관들의 명백한 허수성 청약이 아마도 특정한 기관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런 허수성 청약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주 예외적으로 자본금이 5억 원이고 순자산이 1억 원에 불과한 자산운용사가 9조 원을 수요 예측에 제출한 것은 이제 그 대표적인 어떤 사례로 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 절차를 조금 얘기하고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조금 이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IPO 기업 실사에 먼저 주관사가 한 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에는 사업 설명도 있지만 공모 예정가의 밴드를 제시합니다. 어느 정도의 가격을 가질 거다. 그 다음에 IR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수요 예측하고 기간 대상 그 다음에 공모가를 확정합니다. 이후 청약을 받고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하는 그런 메커니즘인데요. SK 바이오 사이언스 보면 증권신고서 제출일 자체가 2021년 2월 5일이었고 공모 희망가액은 49,000원에서 65,000원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수요 예측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간 개인 청약일은 3월 9일에서 3월 10일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 수요 예측 경쟁률은 1275대 1이었고 참여 기간수가 1464 기간수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밴드의 상한가 65,000원 이상이 97% 차지했고요. 가격 미제시, 나머지는 가격 미제시입니다. 대부분 밴드 밖에서 신청을 했고 공모가액은 65,000원 밴드 상한선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상장일 시초가는 13만 원으로 공모가 대비 200%에서
멈춰졌고요. 그리고 상장의 종가는 16만 9천 원으로 가격 제한폭 30%딱 맞춘 아주 이렇게 핫한 IPO 마켓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공모주가 지난 2년 사이에 한 20건 정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이 나왔던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특징이 일반 특정한 공모주들에 나오는 현상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현상인가를 보기 위해서 전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 5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평균적인 특징을 봤습니다. 수혜측 가격, 평균 가격은 상한가는 밴드 상한 또는 상한을 초과하는 게 70% 이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밴드 하한, 그리고 하단, 그리고 하단 미만이 17% 나옵니다. 그리고 밴드 안에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사들이 공모 예정가를 한 거와 다르게 기관들은 아주 높게 공모가를 생각하거나 아주 낮게 공모가를 생각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예정가의 정확성이 사실 좀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한편 공모주들에 대한 기관들의 어떤 수요가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어떤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시장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모가입니다. 이런 수요 예측 평균 가격에 공모가는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반영을 하다 보니 공모가 상단 이상과 하단 미만이 약 90%에 달하는 공모가가 결정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이 주관회사가 공모가를 결정할 때 기관 예측 정보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혜측 정보가 공모 예정가 대비 공모가의 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많이 영향을 준다면 수혜측 정보가 주관사가 그걸 반영해서 공모가를 결정한 것이고,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변수 생각하는 그런 모습일 거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분석을 했고요. 이 종속 변수는 표준화된 공모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상단에 찍힐 때는 1의 값을 갖고 공모가 하단에 찍히면 0을 찍혀서, 공모가는 되게 회사마다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표준화된 어떤 공모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공모가를 결정했고요. 그리고 설명 변수도 평균 수요 예측 가격도 표준화된 방식 동일하게 했고, 표준 편차, 수요 예측 참여율, 기타 통제 변수들을 놓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모형의 분석 결과 보시면 표준화된 수요 예측 평균 가격이 높으면 1.126배만큼 사실 공모가도 상승한다. 굉장히 스타가 많을수록 굉장히 유의적이라는 느낌입니다. 3스타는 굉장히 유의적인 건데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표준 편차, 수요 예측 가격을 제시한 기관들의 편차가 좀 있다. 수요 예측 콘센서스가 적다. 그러면 가격을 낮춥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유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요 예측 참여율은 0.0754, 그리고 스타가 하나여서 조금 더 유의성이 좀 떨어지지만 수요 예측 참여율도 정보로서 활용을 어느 정도 조금씩 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에 수요 예측 참여 기간수가 많아지건 적어지건 증권사들은, 주관회사는 공모가 반영을 거의 안 한다.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형 2와 모형 3은 수요 예측 참여율 중에서 가격을 제시한 거와 가격을 미제시한 걸 구분해서 해봤더니, 가격 제시한 것은 가격을 반영하는 데 충분히 활용하지만 가격 미제시는 수요 예측 참여율에 공모가 결정하는 데 영향을 안 받더라. 모형 4는 어떤 의미냐면은 공모가 밴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모가 밴드의 하단과 상단이 굉장히 많은 식으로 공모가가 결정됩니다. 공모가 밴드 상단이 44.5%, 하단이 9.5%, 굉장히 높은 것들이 공모가 밴드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반영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다 싶어서 분석해서 그 표본을 뺐습니다. 그 표본을 뺐더니 더 이제 수요 예측 참여율도 더 많이 유의적으로 반영하고 있더라. 공모가 밴드 아닌 다른 거에 가격 결정했을 때는 더 많이 반영하면서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공모가 밴드 결정했을 때는 시장 수요 예측을 좀 더 반영을 못하고 결정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 이 모형에서 이 공모가 결정하는 공모가에 설명하는 그 설명력이 82.7%입니다. 모형 2에서는 77.5%고요. 그래서 훨씬 더 설명력이 높다. 가격 발견에 훨씬 더 반영을 하는데 제한적인 요인은 공모가 밴드가 작용하고 있더라.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모형은 이 기타 통제 변수를 많이 나와도 현재 분석 모형 결과는 변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 허수성 청약이 많아진 2020년과 2021년 시기에 수혜측 참여 물량이 정보 가치가 있었느냐? 분석 결과는 정보 가치가 크게 감소하더라. 그래서 2017, 2019년에 비해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이 모형 두 개 모형은 이제 공모가 결정 변수를 뺐을 때인데요. 둘 다 다른 변수들은 유일성이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이 수혜측 참여율 자체는 유일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결국 너무 많은 사람들이 허수성 청약을 하니까 이걸 정보로 반영하지 않고 주관사들이 공모가를 결정하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허수성 청약의 문제점이 이런 분석 결과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허수성 청약 등의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는 기관 투자자 대상의 수요 예측 그리고 공모주 배정에 관련된 개선을 통해서 적정 공모가를 발견하는 기능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공모주의 어떤 상장 후 주가 안정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서 투자자를 보호하자 그런 방안입니다. 이 두 방안의 큰 틀은 무엇보다도 현재 관행을 좀 개선하는 방향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제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도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테스트 더 워터스라고 해서 2012년 잡스법의 어떤 일부로 신성장 기업들에 대해서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경우는 적격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구두 또는 서면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시장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격 기관 투자자는 사실 투자자 보호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이들은 충분히 감내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없이도 좀 더 정보를 제공해서 수요 예측을 해도 괜찮을 거다라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했고요. 이런 사전 시장 수요 조사를 통해서 결국 해당 IPO가 성공할 것인가 아닌가를 공모기업은 먼저 좀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적절한 공모 조건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됩니다. 이 방안은 2019년도에 SEC가 전 모든 IPO 기업, 발행 기업에 적용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모 예정가 밴드 또 밴드 밖에서 공모가를 결정하는 비중이 90%입니다. 사실 공모 상장 기업 주관회사가 기업 시세를 정확히 하더라도 시장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모가 밴드 자체를 정확하게 그렇죠?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테스트 더 워터스를 좀 적용한다면 공모가 예정가 범위를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또 후속으로 공모 수요 예측을 할 때 가격 발견 기능도 훨씬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수요 예측 기간을 연장해 보자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권신고서를 처음 제출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수요 예측을 한 이틀 하고 한 공모가를 결정한 다음에 청약을 받습니다. 한 이틀 동안 해서 그냥 한 번에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IR 등에서 IR 기업 설명회 함과 동시에 수요 예측을 진행합니다. 약 2주 이상을 비드를 받는데 이 코넬 콜드리치의 어떤 연구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들이 이때 얼리버드 초기에 빨리 비딩한 애들한테 우호적으로 배정한답니다. 이 배정의 목적이 이유가 뭐냐면은 이 얼리버드는 공모주에 대한 자체 정보를 가지고 투자에 확신하는 비드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비드한 시장을 보고서 들어온 애들보다 훨씬 더 그 정보 가치가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상호 되게 합리적인 공모가를 발견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것도 동태적인 가격 발견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충분히 이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기간을 좀 더 확실히 넓혀서 초기에 정보 있는 애들이 먼저 자기의 정보를 보여주는 주관사한테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주관사도 그런 비드들의 정보를 좀 더 가격 시장 수요를 잘 이해하는데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제 최근에 크게 있었던 허수성 청약 방지에 대한 방안인데요. 먼저 명백한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는 방안이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기관 투자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는 것을 제도로 이제 만들어 보는 것인데요. 주관회사가 증권신고서에 주금 납입 능력 기준을 먼저 공시하고 그러한 기준 내에서 청약 물량을 제출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관회사는 그런 이 주금 납입 능력 기준에 대해서는 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기관의 유형별 자본이나 총자산, 수탁구 등에 따라서 주금 납입 능력을 설정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난 청약 물량을 제출한다면 주관사는 허수종 청약에 대해서 배정 물량의 대폭 축소하거나 미배정하는, 또 일정 기간 수요에 참여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통해서 이런 아까와 같은 SK 어디죠? 이렇게 아까와 같이 황당한 이 허수종 청약을 일단 방지할 수 있고, 또 이 불필요한 물량 경쟁을 완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백한 허수종 청약 외에도 이 주급 능력 안에서도 사실 실수요 이상으로 허수종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허수종 청약을 가려내고 실수요 청약을 유도하는 주관에서의 배정 원칙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IPO라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 대표적인데 전 세계적으로 경매 방식과 수요 예측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요 예측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경매 방식의 함은 희망 가격과 청약 물량만을 보고 배정하는 겁니다. 청약 물량이 많으면 많이 배정하고 또 희망 공모가 높으면 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수요 예측 방식은 이런 청약 물량과 희망 가격도 중요하지만 가격 발견에 기여하거나 또는 공모주와 관련된 신뢰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기관 투자자, 장기 투자자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청약 물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모가를 잘 발견하는, 그런 데 기여한 투자자들을 더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식은 수요 예측 방식이다 보니 그 점에서 중요한데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대표 주관회사 모범 기준을 보면 앞서 얘기했듯이 수요 예측의 기여도 또는 장기 투자자, 가격 미제시한 투자자들의 배정을 좀 더 주관사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좀 차등 배정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얘기해 보면 공평하고 합리적인 배정 원칙을 수립해서 운영하다. 공평하다는 말, 그래서 이제 이 공평한 배정 원칙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시장의 어떤 관행 또는 기대가 되는데, 기간 배정은 사실 공모가 가격 발견 기능에 활용하고 장기 투자자를 잘 선별해서 다른 기업의 이해에 초점을 두는 것이 목적인데, 이 관행적으로 기간에게까지 사실은 공평한 배정에 초점을 두다 보니 그냥 청약 물량으로 공평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공평하다는 그 표현은 사실 수요 예측 제도의 취지에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주관회사 나름의 공모가 발견 등에 초점을 둔 자체 배정 원칙을 명확히 세우고, 또 이를 기준으로 수행한 배정 결과를 기록해서 향후 혹시 주관회사의 어떤 불건전 영업행위는 방지하는 방안에서 좀 이런 배정의 원칙이 좀 더 공모가 발견에 좀 초점을 둔 배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제 공모주 주가 안정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나라 아까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200%, 260%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이 말은 뭐냐면 시가 기준가 어떤 제한과 가격 제한폭 제도에 의해서 당해중 형성될 수 있는 가격 범위가 굉장히 제한되고 있다라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시가 기준가 결정 전에 주문 속도가 빠른 투자자가 대량의 호가를 제출해서 이건 따삭 날 거니까 먼저 선점하는, 그래서 주문 속도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사실 좀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방안에서 좀 더 우리가 이 상장일날 가급적이면 시장가를 빨리 찾는 그런 방안이 사실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상장일 기준 가격 변동폭을 좀 높여서 일단 이 가격이 최대한 상장일날 결정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거는 미국의 나스닥 IPO 크로스 방식인데 시가 기준가를 조금 결정하는 시간을 조금 늦춰서 균형 가격이 형성될 때 이제 시초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나스닥 IPO 크로스 방식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인지. 이 초기에 상장일 초기 아침에 초기 주문 접수를 받고요. 그 왼쪽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예상 가격과 호가 잔량을 한 10분간 먼저 디스플레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끝내고서는 그 다음부터도 여전히 주문을 추가로 접수받고 또 취소도 가능합니다. 이제 주관사와 거래소가 그런 주문을 계속 받는 겁니다. 매 15분마다 이것이 충분히 시초가로서 괜찮은가 아닌가 검토하고, 아니다 보면 다시 연장하면서 결국은 최대한 많은 거래가 발생하고 할 수 있는 균형 가격을 딱 형성이 됐다, 변동성도 없다라고 판단됐을 때 시초가를 딱 결정하는 겁니다. 대체의 경우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1시 38분에 거래가 오후 1시 38분에 거래가 시작되었고요. 그 당시 공모가는 68달러였는데 시초가 146달러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이 파란색이죠. 그 다음에 가격은 크게 변동성이 적어집니다. 실제로 이미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많이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고 주관사 판단해서 공모가를 시초가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후에 변동성이 없으니까 상장일날 투자자들의 불필요한 손실, 그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모가 주가 안정 방안으로 IPO 트래킹 시스템인데요. IPO 트래킹 시스템은 공모주에 배정받은 기관들의 공모주 매도 내역, 이제 물량이나 가격이나 시기 등을 상장 후 일정 기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97년도에 DTCC와 그 외에 이제 유관 기관들 NISE, 나스드, SEC 그리고 업계에 지원해서 이제 구축됐는데, 이 목적이 사실 이제 기관들의 플리핑을 감시할 목적으로 했고요. 이 방안이 사실 초과 배정 옵션과 함께 상장 초에 공모주 주가 안정에 굉장히 활용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특정 기간의 플리핑으로 인해서 상장 초 공모주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 이 주관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해당 기간을 식별하고 또 이들에 대해서 추후 배정을 제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방안을 한다면 따라서 이런 방안을 통해서 주관회사가 공모주 기관 투자자들의 행태 정보를 향후 공모주 배정에 또 참고함으로써 이 상장 초 공모주의 주가 하락을 주도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플리핑을 방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개선 방안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자본시장 거래제도 선진화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오늘의 마지막 발표가 되겠는데요. 제가 다룬 부분은 자본시장 거래제도 선진화입니다. 내용은 아주 짧게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는 이제 왜 거래제도 이슈가 문제가 되는지 좀 배경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 선진화 과제, 그리고 거래소 전체적인 주문체계 선진화 과제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자본시장 거래제도 이슈입니다. 사실 거래소의 어떤 그 주문 체계가 얼마나 혁신을 보여왔는지는 약간 좀 과거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자명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어떤 HTS, 아예 MTS, 그건 개인이 거래한 형태고, 기관들은 별도의 전용성까지 이 거래 시스템이 발달해왔습니다만, 비단 몇십 년 전만 가더라도 사실 상장 주식을 거래한다는 것 자체는 플로어에 있는 그 거래소 회원들이 손으로 경매 시스템을 통해서 주문이 체결되었고, 그 주문 정보는 그런 거래소의 회원사들 말고는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 가면 한 100년 정도 가겠죠. 그러던 것이 이제 전신, 우리가 이제 티커 시스템이라고 하는 전신 시스템, 좀 더 이후에는 전화, 이걸 통해서 거래 정보가 어떤 특정한 거래소를 벗어나서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화를 통해서 주문을 한다, 이것뿐만 해도 브로커를 통해서 주문 정보를 알려주고, 브로커가 다시 플로어에 그 주문 정보를 알려서 매매 체결까지는 짧게 생각해도 수십 초 이상 걸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컴퓨터가 발달되고 네트워크가 발달되면서 밀리세컨드, 1000분의 1초죠. 그게 한 10여 년 전, 지금은 마이크로세컨드, 100만 분의 1초, 심지어는 거래소에 따라서는 나노세컨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즉
거래라는 거래 체결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눈 깜짝할 정도가 아니라 자 어떤 극단적으로 보면 어떤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빨리 처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전에 어떤 거래소의 거래 정보를 독점했던 거래소 회원들의 그런 독점 체제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컴퓨터화되고 어떤 그 원격에서 거래가 되면서 기존의 정규 거래소의 어떤 독점 체계도 다 무너지는 상황들이 2000년 이후에 글로벌 거래소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ATS들이 등장하고 정규 거래소와 경쟁을 맺는 형태가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거래소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그림을 하단에 제가 2016년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미국의 증권시장 거래시설 구조도에서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오전 세션에서 그 얘기들이 뭐 다크풀도 나왔고 뭐 알고리즘 거래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녹아들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세부적으로는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밑에 NYS나 나스닥의 정규 거래소 밑에 뭐 배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CBOE 체제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뭐 기본적인 구조들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정규 거래소인 온 익스체인지 말고 어떤 그 비정규 거래소 거기에는 아예 ATS라는 좀 유사한 그 다자간 매매 체결 거래소부터 아예 장외 거래 형태까지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서 이미 정규 거래소의 어떤 주도권들은 이미 한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너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함께 결부된 게 혹시 거래 비용의 감소입니다. 미국 시장을 이제 예로 들면요, 1980년대 미국 주시장에서 300주를 주당 $50, 뭐 그리고 뭐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죠. 15,000달러나 되니까 라고 거래하면 커미션만 $187.5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래 비용이 이건 명목적 거래 비용이죠. 이 명목적 거래 비용이 2000년 후반에만 오면 벌써 $1.5 이하로 떨어집니다. 뭐 거의 100분의 1 이하가 아니라 뭐 거의 200분의 1 이하 정도로 떨어지는데요. 이마저도 2013년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로빈후드가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제로 커미션 영업을 개시하면서 거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거래 수수료를 명목적으로 받는 데는 이제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뭐 국내에도 이제 제로 커미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거래 비용이 감소하니까 이어서 나타나는 것이 국경 간 제약, 그 다음에 타임존의 제약들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즉 글로벌 투자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비해서 국내 자본시장의 거래제도는 초기에는 굉장히 양적인 성장을 보였지만 국제적인 흐름과는 좀 괴리되어 있거나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선진 시장으로의 진입은 지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첫 번째 릴레이 세미나 때도 문제 제기를 한 내용이긴 한데요. 결국은 아시다시피 국내 투자자의 해외 시장 이탈과 외국인 투자자는 오히려 국내 시장을 외면하는 일들이 동시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뭐 그때 뭐 기업 지배 구조, 뭐 불공정 거래, 뭐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만은 거래 제도 측면만 바라보더라도 문제 제기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거래 접근성의 문제 제기들이 시장 접근성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의 어떤 그 경직성을 탈피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성이 예전에 비해서 매력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들이 좀 더 집중화되어 있는 부분이 파생상품 시장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1996년 코스피 200 선물을 시작으로 한국의 파생상품 시장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했죠. 2010년대까지만 해도 초반까지만 해도 엄청난 양적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 양적 성장이 특히 이제 코스피 200 옵션의 성공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각종 그 거래 지표에서는 한국 KRX가 전 세계 1위를 뭐 놓치지 않는 형태, 그게 혹시 오히려 과도하다라는 문제제기까지 맞이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 중반 이후부터 보면은 사실은
세계 시장의 변화에 비해서는 굉장히 정체되어 있고 질적 도약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편의성, 투자자 보호 이슈, 상품성 개선 과제가 대두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전체로 본다고 한다면은 2011년 이후 거래소 주문체계 개편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주요 거래소의 서비스 수준을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국내에서 어떤 주문 유형들과 그 종류만 해도 뭐 한 기껏해 한 수십 가지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만 해도 어떤 현물 주식 유형들이 뭐 200여 가지가 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아까 그 초기에는 우리가 선지 시장에 근접할 정도로 빠른 발달을 보였지만 새로운 형태의 주문 유형과 서비스가 따라주지 못한 부분들이 이러한 그 질적 도약을 지체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파생 상품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파생 상품 시장의 어떤 경쟁력 저하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거래 시간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이제 개장 시간 이슈인데요. 한국의 이제 파생 상품 시장은 그 정규 주식 시장의 거래 시간과 거의 동일합니다. 뭐 하단에 빨간 박스 안에 보시다시피 우리 정규 주식 시장은 아침 9시에 개장해서 오후 3시 30분에 뭐 예전 일에서 30분 늘었습니다만 3시 30분에 폐장하는 구조입니다. 장내 파생 상품 시장도 같은 시간에 개장해서 폐장 시간은 15분이 좀 더 늦은 3시 45분으로 끝난 상황입니다. 근데 전 세계적인 그 유형을 그 추이를 보면은 정규 주식 시장의 거래 시간 확장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로 제약을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근로 시간 문제가 당연히 결부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파생 상품 시장에 있어서는 정규 주식 시장보다를 포함해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장 시간 더 빨라지고 있고 폐장 시간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야간 선물 시장들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야간 시장은 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이제 그 개장 시간만 보면은 미국과 독일은 거의 뭐 20시간, 24시간 체제니까 뭐 우리하고 비교하기도 어렵고요. 영내 경쟁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일본만 보더라도 개장 시간이 정규 주식 시장에 비해서 최소 15분에서 30분 정도 빠른 상황입니다. 그럼 개장 시간이 빠른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실 거래 시간이 확대되면은 정보의 전달이 보다 원활해집니다. 특히 그 파생 시장이 정규 주시장보다 먼저 열리게 된다고 한다면 전날 있었던 야간의 여러 이벤트와 그다음에 외국 거래소의 문제 그 정보들을 선물 시장, 파생 상품 시장에서 먼저 포지션들을 해지하거나 포지션을 잡게 되고 그것이 이제 그 정규 주식 시장의 시초가에 영향을 주면서 시초가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장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 그 일본과 홍콩, 대만의 그 선물 거래 비중을 뭐 우리보다 15분에서 30분 정도 빠른데요. 이 보면 각 그 15분 단위로 그 거래 비중을 따지면은 그 주식 시장이 열린 시점에 가장 피크를 이루게 되고 그 전에 빨간 점들이 이제 주식 시장 열리기 전에 거래 비중인데요. 뭐 그 주시장이 열렸을 때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사실은 종가 그 주시장의 종료 시점보다는 오히려 거래 비중이 높습니다. 실제 일본 같은 경우 한 6.4%, 뭐 올 9월에 측정한 값이긴 합니다만은 홍콩 한 6%, 대만 시장도 한 거의 9% 가깝게 이 장전, 그러니까 주시장 전이라는 파생 상품 시장의 거래 비중이 높습니다. 즉 잠재적인 거래수는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시장의 어떤 정보성들을 정보 거래들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사실은 투자자를 유입시키는데도 중요한 어떤 그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야간 시장입니다. 사실 KRX도 야간 선물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KRX의 야간 시장에는 몇 가지 제약 요소가 있는데요. 이게 자체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CME 연계 시장이 이제
그 코스피 200 선물 거래를 운영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2020년 4월에 이제 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요인도 뭐 국내 요인보다는 이제 그 CM 어떤 미국의 규제 이슈이기도 했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제 유렉스 연계 시장인데, 유렉스 시장만 보더라도 이제 일일 만기 선물 방식이다 보고 연계 방식이 좀 더 뭐 CM 연계보다도 복잡하다 보니까 거래 편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에 비해서 뭐 주요 거래소들, 특히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아시아 거래소들은 독자적인 야간 파생 상품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테이블을 보시면은 이 뭐 주시장뿐만 아니라 주시장이 옆에 있고 이제 파생 상품 시장의 주간 거래 시간과 야간 시간을 놓고 있는데요. 뭐 시간의 범위를 떠나서 이것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체 야간 시장을 운영해야 어떤 거래의 그 상품의 다양성이나 거래 시간의 확대나 여러모로 거래 편의성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일본이나 홍콩, 대만, 싱가포르의 야간 선물 시장의 거래 비중을 보면은 전체 거래량의 최소 15%에서 43%, 적지 않은 비중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일반적인 평균값이고 특정한 뉴스가 있던 날들, 결국은 이제 야간에 뉴스가 발생한 날들이죠. 보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옆에 올 2020년에 거래가 중단되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까지 CME 연계 야간 코스피 200 선물 시장의 그 시간대별 거래 비중을 정리해 왔는데요. 보시면은 그 오후 6시에 한국 시간 오후 6시에 이제 야간 선물 거래가 시작되면서 피크를 치고 이 부분들이 다시 떨어졌다가 뭐 오후 10시부터 다시 피크를 치게 되는데 이 시간들이 이제 미국의 정기 시장이 개설된 시점들입니다. 그게 이제 썸머 타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시프트를 움직이면서 피크가 다시 생겼다가 쭉 줄어들었다가 다시 폐장 시점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건 일반적인 현상이고 그 밑에 미 연준이 그 FOMC를 통해서 금리를 변동할 때, 결국 금리를 올리거나 낮췄을 때 보면은 오후 이 시점이 되게 그 새벽 2, 3시 시점이거든요. 그때 다시 거래가 피크를 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중요한 이벤트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야간 시간에 이것들을 반영하는 수요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 수요는 사실은 국내 그 시장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도 많지만 외국인 거래자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효과적인 대응들이 독자적인 야간 시장이 없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생 상품 시장에 대해서는 거래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뭐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특히 개장 시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시가 단일가 접수 시간들이 8시 반부터 9시까지인데 이를 약간 축소해서 정규 시간 파생 시간 개장을 15분 정도 앞당길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거래 시간을 크게 움직이게 된다면 결국에는 근로 시간이 바뀌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호가 단일가 시간들의 그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큰 변화 없이 개장 시간을 다른 아시아 주요 거래소에 맞출 처럼 15분 정도 앞당길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뭐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제 야간 파생 시장도 뭐 바로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체적인 시스템 운영 방안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서 야간 시간과 개장 이전에 각종 이벤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고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과 편의성도 높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투자자 보호 체계 이슈입니다. 사실 국내 파생 상품 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이었고 그래서 투자자 보호 이슈가 2010년대부터 급격히 대두되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긴 했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도입된 규제들의 상당 부분이 좀 경직적인 면이 있습니다. 즉
투자자라고 한다면 뭐 아무리 개인 투자자라고 해도 위험 선호도나 위험 감내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단일한 어떤 그리고 획일적인 기본 예탁금과 위탁 증거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그 시장 규제의 어떤 투자자 보호의 합리성을 좀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국내 투자자들이 아예 해외 파생 상품, 아시다시피 나스닥 100 선물, 마이크로나 미니 선물에는 엄청난 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는 그나마 규제되고 있는 시장인데 아예 이제 불법 선물 계좌로 이탈하는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반추해 볼 수 있고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미국의 이제 이런 투자자 보호 사례인데요. 미국의 주식 옵션 계좌 개설 프로세스를 살펴보면은 투자 중개업자, 우리는 증권업자 또는 선물업자겠죠. 투자 중개업자한테 KYC를 즉 투자자의 어떤 를 알라라는 이제 원칙 기초에서 수준별로 거래가 승인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미국 주식 옵션의 위험도를 어떤 롱 옵션, 우리라면 과거에 이제 매수 전용 계좌 또는 파생 상품 본부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유가 본부에 있는 ELW처럼 그 매수만 할 수 있는 상품에서 어떤 커버드 콜, 그다음에 네이키드 거래, 그다음에 스프레드 거래까지 위험 분류를 한 4등급으로 나눠 놓고서 투자자가 신규 계좌를 신청하는 시 투자자가 어느 상황인지 결국에는 투자자의 목적과 투자 목적과 위험 관내 정도를 파악하는 그 투자자 실사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그 이후에 금융 정보들을 사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4등급으로 나눈 그 상품 분류와 투자자의 어떤 투자 목적과 위험 관계들을 매칭해서 거기에 맞는 형태로 계좌 개혁이 일어나는 이런 사실 우리도 아주 낯선 방법은 아니죠. 이미 상당 부분 현물 주식 상품이나 펀드 상품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파생 상품에 있어서는 그 아직 도입되지 못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획일적인 규제들은 이제 탈피할 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위험에 비례하는 이제 보호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제 상품성 강화입니다. 결국엔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온 데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상품성들이 매력적이지 않다. 또는 인근 시장에 비해서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할 때 주가지수 상품들을 단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주가지수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그 주가지수 선물이나 옵션, 특히 선물 상품들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거래 단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상품의 단위를 낮춰줌으로써 상품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초 자산이나 만기일 같은 경우들은 좀 다양하게 분산시킴으로써 그 다양한 투자 전략이 가능하게 만들어져야 되나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은 경량을 살펴보면은 우리 그 코스피 200의 경우 테이블의 맨 하단에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포인트당 25만 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지금으로 보면 8천만 원 정도, 지금 이 계산 시점보다 좀 떨어졌다 보니까 한 8천만 원 정도 될 텐데요. 미니 선물이 들어와서 5분의 1 계약으로 들어와서 이제 상당히 경량화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경량화 수준은 미국처럼 지수가 너무 급상승하는 형태들은 미니를 넘어서 50분의 1 단위인 마이크로 상품까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이런 그 계약 승수들 좀 더 가볍게 낮춰주는 것들은 다양한 어떤 그 미시 실증 분석에서도 거래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요 주가지수 선물 상품에 대해서는 좀 더 경량화된 구조들의 도입이 고려되어 있다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자산들도 주식 선물 옵션에 있어서 적어도 주가지수 종목들은 대부분 커버할 수 정도로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기도 좀 다양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세마녀의 날이니 네마녀의 날이니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주요 거래소들 보면 만기일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 만기일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 자체는 만기 효과들, 만기 효과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10여 년 전에 도이치 옵션 사태라고 해서 이 종가 단일가 시점에 10분 동안 주가가 급락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적인 이제 만기 효과 부분들인데요. 사실 이런 어떤 거래 시장 구조의 어떤 위험성도 높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국내에서는 이제 유클리 옵션 같이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뭐 만기들을 좀 바꿔줌으로써 시장의 어떤 위험도도 낮추고 거래 전력도 다양하게 확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거래소 주문 체계 선진화 과제입니다. 사실 이 이슈는 오전 세션에도 잠깐 언급되어 있고 따지고 보면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한 번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더 이상 이 논의를 미룰 수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는 이제 알고리즘 거래하고 이제 고빈도 거래가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제 알고리즘 거래가 뭐냐? 뭐 다시 정의부터 쭉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결국은 주문에 있어서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되어 있거나 개입되어 있지 않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문 지연 속도 또는 체결 속도들을 무기로 이 굉장히 많은 횟수의 주문을 일으키는 고빈도 거래가 주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알고리즘 거래를 활용하느냐? 뭐 사실 여기에는 전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마켓 메이킹 전략을 하기도 하거나 또는 차익 거래 전략을 일으키거나 또는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쓰거나 뭐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거래 시스템들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예측할 수 없는 알고리즘이 또는 오류가 등장함으로써 또는 의도적으로 같은 방향의 어떤 알고리즘이 어떤 미국의 주식시장을 급락시켰던 뭐 플래시 크래시에도 기여한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위험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들이 그러면 사라졌는가? 오히려 위험 관리 기법이 같이 선진화되면서 실제적으로는 시장에서는 뭐 일반적인 거래 행태로 자리 잡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뭐 2008년 이후에 고빈도 거래, 결국 뭐 고빈도 거래를 비롯한 이제 알고리즘 거래가 거의 50에서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일반화된 상황입니다. 반면 이제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은 사실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뭐가 알고리즘 거래냐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암묵적으로 이제 알고리즘 거래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뭐 호가 빈도 또는 주문 빈도 뭐 체결 빈도 이런 것들로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거래소가 이제 그러한 이제 방식으로 알고리즘 거래의 거래 비중을 계속 추적해 왔습니다. 보면은 이제 코스닥을 제외하고서는 유가증권이나 파생상품 시장은 이미 알고리즘 거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뭐 거래 대금을 봐도 중요하지만 호가 빈도를 보면은 이미 유가증권에서는 한 53%, 뭐 작년 통계입니다만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91%에 가깝습니다. 즉 알고리즘 거래가 이미 주된 거래 형태로 남아 있다. 하지만 여기에 따른 규제는 공식적으로 뭐 어떻게 규제하고 위험 관리를 할 것인지는 오히려 따라주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올 10월에 거래소가 이제 알고리즘 거래와 고빈도 거래의 관리 방안 추진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뭐 주요 내용들은 아시다시피 거래자를 등록하고 뭐 회원사들의 어떤 관리 책임과 위험 관리 수준들을 높인 형태. 사실 뭐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2010년대 이후 뭐 다양하게 이제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위험성, 개인 투자자의 보호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국제적인 흐름과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뭐 DMA 거래, 뭐 뒤에 나오는 콜로케이션 부분들이 더더욱 취약한 상황들입니다. 사실 DMA 거래는 이제 이미 사실 2010년대 초반에 뭐 ELW 사태는 이때 한번 문제가 크게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DMA 거래는 투자자가 주로 뭐 기관 투자자죠. 투자자가 회원사 시스템을 최소한으로 거치거나 또는 아예 거치지 않고 전용선으로 주문을 거래소에 직접 보낸 형태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미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이나 유럽은 ATS가 확산되면서
DMA 인프라가 구축되고 규제도 따라서 그 개편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도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그 DMA 형태, 즉 회원사가 처음부터 모니터링과 필터를 다 명확히 하는 형태들은 이미 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폰서드 DMA, 즉 스폰서 DMA 그 회원사의 개입을 최소로 하고 별도 회선을 통해서 거래소에 직접 보내는 경우는 아직 그 국내에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분명 이제 부작용들과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만은 위험 계속 외면하기보다는 위험 관리 기법 이미 국제적으로 정립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들을 빨리 받아들여서 그 일반적인 거래 형태들도 그 일반적인 어떤 그 주문 형태들을 국내도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선제적인 부분들은 회원사와 거래소가 얼마나 위험 관리 역량을 갖추느냐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이제 코로케이션 이슈입니다. 이제 코로케이션이 무엇이냐? 결국은 이제 스폰서 DMA나 어떤 HFT 거래하고 다 결부된 이슈들인데요. 투자자의 어떤 시장 참여자의 주문 체결 주문 서버를 아예 그 거래소의 데이터 센터 안에 두도록 함으로써 물리적 거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 주문 체결 속도를 극도로 높여준 형태 또는 뭐 주문 지연 속도 레이턴시라고 하는데 레이턴시를 최저로 만들어주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사실 예전에 한번 이제 문제 제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국제적인 거래 양태로는 상당히 표준화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글로벌 거래소 대부분이 이런 코로케이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측 하단에 제가 NYSE 거래소를 보유하고 있는 아이스 그룹의 그 뉴저지와 토론토의 이제 그 전체 접속 경로들을 그 도표로 가져왔습니다만은 이미 그러니까 이제 뉴저지에 있다고 한다면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 있는 그 뉴욕 증권 거래소 또는 뭐 나스닥의 거래 정보를 주문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준 데이터 센터를 입주해 주는 이제 코로케이션 서비스인데요. 이미 그 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아이스나 NYSE에 직접 소속되어 있는 거래소에 대한 서비스를 벗어나서 유럽 대륙의 주요 거래소에 대한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접속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 그래프에서는 그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그 TSX 거래소와 어떻게 이 연계 거래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무선 접속 서비스까지 만들어줄 것인가. 이미 이제 거래소 간 경쟁은 자기 거래소에 들어오는 서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냐를 떠나서 주요 글로벌 네트워크의 허브에 연결해주는 그 접속 서비스도 경쟁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당연히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도 당연히 내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적인 서비스 개선에 따라서 위험 관리 기법들도 같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도 적극적으로 좀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까지의 서비스들이 사실은 서비스의 질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는 현물 주시장에 대한 주문 체계가 일어나고 파생은 부산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거래자에 따라서는 자기가 노력에 따라서 남들보다 더 빠른 접속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공식화되면서 접근성이 동등해지고 누구는 더 빠르고 누구는 더 늦은 게 아니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질이 동질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체계가 뚜렷해짐으로써 어떤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서비스에 대해서 여기는 좀 오히려 불투명성이 크다라는 문제 제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투명성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속도 지연 그러니까 속도 지연 구간, 우리는 몇 레이턴시다, 몇 마이크로 세컨이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발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한 거래소들이 이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어떤 거래 서비스의 투명성도 같이
향상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문 체계 서비스가 왜 개선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단에 있는 테이블에서 KLX와 나머지 거래소의 각종 OX의 거래 서비스의 유무를 보시면 명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 뭐 DMA니 뭐 코론이 이런 부분들에서는 국내 서비스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국제 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역으로 오히려 시장의 공정성도 떨어진다. 왜냐하면 명확한 규제 원칙이 없다 보니까 그 거래자의 노력이나 별도 정보에 따라서는 남들보다 더 우월한 포지션을 취할 수도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투명성도 이런 서비스가 들어와야 더 개선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파생시장과 주문체계 전체가 개선됨으로써, 그리고 이 과정에는 투자자 보호의 어떤 원칙도 높아진다고 한다면 주식 및 파생거래 서비스 전체의 국제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오후 3시부터 세미나의 패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주제 발표에 대한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패널 토론 사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안수현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토론 자료는 동국대 박선영 교수님, 신한투자증권 임태훈 본부장님, 한국거래소 이정의 상무님, 금융투자협회 이창화 전무님, 삼성증권 전균 수석연구위원님,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준 선임연구위원님, 금융위원회 이수영 자본시장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발언 시에는 마스크를 벗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진행을 안수영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2세션 자본시장의 건전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희 토론 세션에서 좌장을 맡게 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수현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이 릴레이 세미나, 4번째 세미나 중에 또 마지막 세션인데요. 오늘 앞서 발표를 해주신 두 내용이 저는 굉장히 유익했고 또 사실 조금 늦은 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이렇게 오늘 훌륭한 이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해주신 우리 두 분의 발표자 분들께 우선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도들은 정말 제도적 의의에 대해서는 또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도 깊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실무에서 이 제도들을 좀 실행하는데 좀 더 고민해야 될 점들 내지는 보완할 점들 보다 효과적으로 질적으로 훌륭한 자본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도움이 되어야 될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실무에 계신 우리 최고의 전문가분들 또 이론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모시고 이번 세션에서는 또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토론 순서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인프라를 담당하는 우리 세 기관에 계신 분들은 조금 순서를 뒤로 하고 앞에 우선 이제 이론과 연구 분야에 계신 기관에서 오신 전문가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도를 실제 실행하시는 우리 증권회사 쪽에 계신 전문가 분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아마 제일 떨리실 것 같긴 한데 첫 번째라서 우리 최고의 정말 우리 자본시장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신 우리 동국대학교 박선영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박선영입니다. 이렇게 오늘 뜻깊은 릴레이 세미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통찰력 있는 발표를 해주신 이석훈 박사님과 남길란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남길란 박사님 발표에 100% 동감하는 관계로 저는 이 허수성 청약 방지 관련된 방안에 대한 어떤 경제학적인 의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좀 체감하기는 어렵긴 한데요. 작년이 IPO 공모 금액이 약 20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 초만 해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기관의 경쟁률이 2000대 1을 넘고 주문이 1경 5천조 원을 넘었던 사실은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돼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기관들이 자금 조달 능력과 관계없이 또는 공모가에 대한 기재도 없이 물량을 신청하는 모습도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요 예측의 양적 경쟁은 이 기관과 인수인 간의 질적 교류를 통해서 공모 가격에 대한 정보가 생성을 유도하는 어떤 수요 예측의 모티베이션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기관의 수요 예측의 기원을 잠시 살펴보면 이 미국의 IPO 제도는 사실 시장의 자율적인 진화로 형성되었고 인수인이 참여 투자자의 범위라든지 공모가라든지 공모주 배정 물량을 모두 결정하고 이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평판으로 책임지는 민간 중심의 시장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인수인이라는 언더라이터라는 단어 자체도 1691년 영국에서 이제 선박에 대한 위험을 테이킹하는 방식으로 이제 선박 아래 이름을 쓴다는 뜻에서 유래를 했듯이 이 언더라이터의 역사 자체가 300년이 넘었고 이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도 1792년, 골드만삭스도 1869년에 설립될 정도로 이 영미식 자본주의 역사의 어떤 전통은 인베스트먼트 뱅킹과 언더라이팅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딱 50년 전에 이 1972년에 기업공개촉진법으로 국가가 어떻게 보면 이 인수인의 역할을 모두 담당해서 이 상장 기업부터 공모가, 그 다음에 이제 공모주 배정을 모두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자본 시장을 만들어 나갔고, 이제 97년에 기업 공개 권고 제도가 폐지되고, 사실 99년이 돼서야 인수인이 공모 시장의 정보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수요 예측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사실 한국에서의 인베스트먼트 뱅킹의 역사는 사실 20여 살이 약간 넘은 것에 불과하고 지금도 진화 발전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발표해 주신 것과 같이 수요 예측의 기간을 연장해서 이 인수인과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양질의 정보 교환이 증가하면 이 적정 공모가라는 가격 발견 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해서 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인수인은 이 IPO 시장의 게이트키퍼로서 이 정보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IPO 시장의 파이낸스 시어리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석훈 박사님께서도 제시해 주신 이 IPO 트래킹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기관 투자자가 공모주를 초기에 매도하는 플리핑을 추적하고 이를 향후에 물량 배정에 활용하는 것은 이 기관 투자자가 단순히 단기 수익을 노리고 IPO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인베스트먼트 뱅킹의 역사가 영미 시장에 비해서 6분의 1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영미식 기준으로 보면은 정보 생성 능력이 다소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자체를 5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이 국가가 언더라이터 역할을 했던 시간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IPO가 자본시장의 꽃이고 이 IPO에서의 인수인의 역할이 절대적인 만큼 이 가격 발견과 물량 배정에 있어서 이 정보의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는 오늘 발표된 이석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방안들이 적용되면 앞으로 5년 후와 10년 후가 굉장히 다르게 진전된 한국의 자본시장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선영 교수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박선영 교수님은 IPO 허수성 청약 관련 개선과 관련된 내용에 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시간 관계상 저희가 토론자 각 분들께 한 6분에서 7분 정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임영준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임영준입니다.
저는 두 분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한 가지씩만 시간이 제약됐으니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석호 박사님께서는 뭐 합리적인 방안을 배경과 방안을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왜 이게 IPO에서 중요한가, 이 박사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가를 잠시 말씀드리면, 사실 IPO가 사실 정보 불안정성 속에서 기업의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언더라이터는 한쪽에는 기관 투자자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한쪽에는 이제 발행기업, 이제 상장기업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서 투 사이드 마켓에서 서로 이제 기업 가치를 발견해가는 정보를 계속 생성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기관 투자자들이 차별적으로 증권사를 대하지 않고, 또 기관 투자자, 증권사만이 갖고 있는 고유 투자자 네트워크나 아니면 고유 기업 네트워크가 아직 많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그만큼 서로 정보가 잘 유통되니까 그만큼 이제 피 베이스 기반은 적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굉장히 잘 활용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정보 불안정성이 그만큼 덜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석훈 박사님 말씀하신 그 차별적 대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기업 가치 정보를 언더라이터가 생성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계속 반복되는 게임 속에서 어느 정보가 더 유의하고 어느 정보가 유의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석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안이 먼저 선결돼야 기업 가치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실 우리나라는 여러 배경이 있지만 뭐 개인 투자자들한테 공모주 배정하는 뭐 것도 있고, 뭐 적격 다수 공모펀드에 이제 공모주 배정 비율도 있고 여러 가지 비율이 있는데, 사실 이상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그 언더라이트하는 증권사가 자기만의 투자자 네트워크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그걸 기준으로 배정을 자유롭게 해서 그 안에서 정보를 생성하고, 대신 그거를 인정해 주는 가운데 정책적으로 IPO 프라이싱이 뭐 언더냐 아니면 오버냐 아니면 어떤 인수 위험을 지어야 하는가를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 발표 말씀 잘 들었고요. 남 박사님 발표도 그 사실 거래시장 확대나 노이어 커스터머나 이런 것들 필요한 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주셔서 뭐 그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만 덧대고 싶은 거는, 이제 남 박사님이 이제 그 DMA랑 위에 콜로케이션 말씀하시면서 거래 속도 지연을 이제 한 꼭지가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간에는 이제 트레이딩 플랫폼이 사실상 유일했지만, 이제 ATS가 등장하고 이제 트레이딩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되면은 이제 뭐 DMA 콜로케이션 이런 게 진행되면서 오더 플로우를 매입하고 그 가운데서 어느 게 더 빨리 거래가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투자자들의 매매 플로우가 선행 매매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됐었던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배경 하에서 남 박사님이 이 그 블릿을 적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차제에 이런 것들을 그 방향은 남 박사님 제시해 주신 대로 고민하는 가운데, 사실 최선 주문 집행 의무가 궁극적으로 페어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견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런 거래 속도 지연이나 다른 이런 그러니까 페어니스를 보장할 수 있는 이제 멀티 트레이딩 플랫폼이 있을 때 그 공정함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들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IPO 허수성 청약 가능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언더라이터들의 자체 배정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해주셨고요. 또 파생상품 시장 선진화 관련해서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하면서 또 보완적으로 속도 지연과 관련된 투명성 어떤 이 부분도 좀 더 고려해서 준비를 하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세 번째는
삼성증권 정균 수석연구위원님께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증권 전균입니다. 저는 그 리서치 센터에서 파생상품 시장 쪽을 전담해서 담당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아마도 뒤에 발표하셨던 남길란 박사님의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본시장연구원 두 분의 발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국제적 정합석 측면에서 좀 개선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볼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자본시장에서 아까 남길란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국제적으로 선두를 달려본 시장들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장내 파생상품 시장이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아시아권 내에서도 등수가 좀 밀리는 그런 상황으로 좀 돼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국의 장내 파생상품 시장의 어떤 그 시기적인 특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2000년대 중반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투자자들 중심의 양적인 성장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내 투자자들은 좀 구축이 되고 오히려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윈블던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시기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2010년 후반부터는 이제 시장의 정책이라고 이제 분류를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조차도 한국을 벗어나서 이제 대만이나 싱가포르 쪽으로 이전해 나가는 어떻게 소위 마켓 세츄레이션 현상들이 발생하는 수준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오늘 이 두 분 발표 특히 이제 남길란 박사님의 이제 자본의 이제 자본시장 거래 최대 인프라 개선 부분들은 상당히 좀 우리 그 자본시장의 어떤 자생력을 키우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길란 박사님 이제 우리 국내 자본시장의 그 선진시장으로 자본시장의 선진시장으로 좀 많이 좀 발돋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의 접근성, 상품 매력도, 규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 이제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 시간 확대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 발견력, 또 주식시장의 변동성 완화, 글로벌 투자자들의 유인 측면에서 저희 업계 쪽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시급하게 도입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존의 획일적이고 총량 규제 방식의 규제. 이런 부분들은 자율적이고 맞춤형 방식으로 선진화될 필요가 있다. 전적으로 좀 동의하는 부분들이고요. 정부가 어떤 투자재 시장 진입을 앞단에서 선별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투자 능력 그리고 또 상품 이해도에 따라서 투자자를 좀 이렇게 갈라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유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지적하셨던 것처럼 21세기 IT 시대에서 좀 불가피한 어떤 이제 하나의 이제 투자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언급은 안 하셨습니다만 국내 투자자들도 투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어떤 당국이나 거래소 쪽에서 이런 DMA나 콜로케이션 부분들 전향적으로 수용하시고 이런 부분들 이제 국내 투자자들도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놀이터로 인식되고 있고 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폄하되고 있는 장내 파생상품 시장에서 정당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한국거래소에서 장내 파생상품 시장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와 시장 인식이라는 서베이 자료를 상당히 귀중한 자료인데 이걸 좀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서베이 자료를 보면은 국내 장내 파생상품 시장이 문제가 많다는 인식이 좋다는 인식보다는 2배 정도 많았습니다. 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배경으로는 시장 진입 장벽, 또 불공정 거래 이런 것들을 뽑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여러 자본시장 거래제도 선진화 방안으로 본다면은 장내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좀 크게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근력을 높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선진적이고 공정한 거래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갖추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파생상품 시장이 좀 활성화된 시장일수록 자본의 순환, 또 경제의 어떤 선진성들이 고도화된다는 점에서 오늘 이번 이 제기된 여러 가지 제안들은 좀 시급하게 아무쪼록 반영이 돼서 국내 자본시장의 활력이 돌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컴팩트하게 저희 파생상품 시장 건전화 관련해서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인상적으로 DMA하고 코로케이션 서비스 관련해서는 전향적으로 빨리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고요. 무엇보다도 공정성
그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우리 국내 투자자 관련해서도 이런 차별 없이 이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강구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마음에 남았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제 이런 것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우리 증권회사의 또 전문가 실무자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훈 신한투자증권 국제영업본부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한투자증권의 임태훈 전무입니다. 저는 일단 이 두 가지 지금 발표하신 두 가지 자료에 대해서 사실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고 있는 점과 사실 개선돼야 될 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IPO 쪽에서 아까 그 주관사의 자율적인 잣대를 좀 적용을 해서 주관사가 규제를 좀 더 잘 알아서 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IPO의 허수성, 이 문제는 저희도 일을 하면서 사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배정 문제뿐만 아니라 배정을 받은 이후에 가격이 유지돼서 올라가면 좋지만 떨어지는 경우에 문제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눠본다면, 첫 번째 배정의 문제에서는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 크게 세 가지 부류인데요. 개인 투자자는 청약에 대한 증거금을 전부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50%까지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기관과 외국인은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저번에 계속 언론에서 나왔던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40억 가지고 뭐 조 단위를 청약을 했다. 다 이 부분이 거기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사실 저희 증권사 입장에서는 청약 증거금이 없이 받는 게 더 좋긴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분명히 관행적으로는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고가 나기에도 굉장히 크게 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을 증권사에게 자율로 맡긴다는 부분도 이 증권사가 과연 이 기관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본인들 자율에 맡겨서 알아서 평가를 하는데 이거를 다 믿으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협회나 제도권에서 차라리 청약 증거금을 기관이나 외국인도 전부 다 납부를 하라고 하든지, 이런 방법이 훨씬 더 안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청약이 된 물건에 대해서 배정을 받고 사실 이 물건을 청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청산의 과정 때문에 가격들이 많이 흔들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도 있고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 청약에서 이제 받은 주체들이 물건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일단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는 락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량을 받으면 어느 정도 기간을 홀드하고 물건을 청산해서는 안 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외국인 투자자는 거의 그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같은 투자자라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동등하게 어느 정도 적용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그렇다고 개인만 또 너무나 혜택을 보는 방법도 사실 형평성에는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에 한해서는 적어도 몇십 프로 정도는 홀드를 해갖고 가라. 그래서 어느 정도 허들을 만들어 놓고 제도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 저희가 그 자본시장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그 야간 시장, 먼저 15분 먼저 오픈하는 그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15분 먼저 시장이 오픈이 되면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바로 벌어져서 저희가 할 일을 15분 먼저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이 처음 열렸을 때 그만큼 생기는 임팩트도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시초가의 변동성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폭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변동성만 있는 시장으로는 개인 투자자들도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변동성이 줄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이 방향성 시장으로 옮겨갑니다. 방향성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식은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개인들도 투자하는 데는 상당히 더 좋은 환경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간 시장 부분인데, 이 야간 시장은 저희도 참 우리나라의 야간 시장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거래소에 많이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을 고민해 주셔서 지금 야간 시장을 자체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유렉스 시장이 한국물 야간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오전 세션에 했던 외국인 투자 제도, 이 부분과 맞물려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가령 야간 시장들은 다 외국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됩니다. 사실 저희는 다 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야간 시장 별로 안 합니다만, 물론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붙겠죠. 그러나 외국인들은 낮과 밤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주간인 외국인 시장에서 우리나라 야간 시장을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들어와서 거래가 편해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 유럽이나 골드만삭스 미국, 법인이 둘 다 다르다라고 하면 골드만삭스는 해외에서는 하나의 골드만삭스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렉스 시장에 들어오면 골드만삭스 유럽이 거래하나 골드만삭스 미국이 거래하나 하나의 골드만삭스 이름으로 그냥 거래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골드만삭스 유럽에서 거래하고 골드만삭스 미국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둘 다 따로따로 보는 그런 ID 제도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거의 이 야간 시장을 거래를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차라리 우리나라로 흡수를 시키고 우리나라 쪽에 야간 시장을 열어버리면, 이 외국인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야간 주간 시장을 거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야간 시장도 거래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 시장으로 편입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장 자체는 훨씬 거래량도 늘어나고 더 모두 다 활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얘기하셨던 아까 그 상품 부분, 사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 부분을 좀 염두하고 얘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있는 상품은 어느 정도는 스트럭처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이 개인들을 거래를 못하게 옛날부터 막아놓은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우리나라 그 파생시장 1위를 할 때 너무 앞서 나간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캄다운 시켜놓은 그런 시장이 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당시에 놓은 거는 개인들이 파생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파생을 한다였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장 한번 보십시오. 개인이 크립토, 그 암호화 화폐도 거래를 하고 웬만한 장외 파생 상품들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안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 가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굳이 뺏기고 우리가 계속 그 규제를 이렇게 점점 강화해서 개인 투자자에게 계속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개인들이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주식 선물, 주식 옵션입니다. 이 주식 선물 시장은 사실 주식도 우리가 굉장히 잘 열려놔 있는 상태여서 주식 선물 시장에 들어오면 개인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공매도도 개인이 주식 선물에서 똑같은 효과로서 주식 선물 매도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주식 선물이 활성화가 되면 외국인도 그닥 그렇게 주식을 공매도할 이유가 별로 없어집니다. 이 가장 큰 이유로 그런 실예를 들면 인도 시장이 그렇습니다. 인도가 주식 선물 시장이 엄청나게 발전돼 있어서 거의 주식과 주식 선물 시장이 거의 반반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식 공매도가 의외로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식 선물에서 이미 그 효과를 똑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 선물을 활성화시킨다면 투자자 면에서도 그런 공매도에 대한 우려도 잠식시킬 수가 있고 개인도 더욱더 흡수합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이제 증거금에 대한 그런 증거금 한도를 조금 더 낮추겠다, 상품별로 다 다양하게 증거금 한도를 맞춰가야겠다 하신 부분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증거금 한도가 낮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에게도 굉장히 유리할 거고요. 다만 이제 옵션 부분은 미국 시장이 주식 옵션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만약에 옵션에 대해서 차별적인 증거금 제도를 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증거금 높은 그런 증거금에 대한 한도로 허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그 옵션 투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콜로케이션 문제는 사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금융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긴 합니다. 무조건 오픈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다만 이제 문제는 투자자가 주문을 낼 때 이 주문에 대한 유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증거금도 제대로 갖고 있고 한도도 제대로 지키고 가령 주식을 내면 공매도도 잘 태깅을 붙이고 내고 있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이 체크하는 모든 작업이 증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콜로케이션을 하게 되면 거래소에서 이 작업을 전부 다 하실 건지 아니면 증권사를 통해서 이 작업은 하고 주문을 하게 세팅을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숙제가 굉장히 큰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희 증권사 입장에서는 사실 증권사를 통해서 나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잘 고민해서 제도화해 주시면 굉장히 바람직한 자본 선진화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면서 아주 저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사항들 또 더 보완하면 굉장히 잘 우리 자본시장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의견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IPO 허술성 청약과 관련해서는 이제 기관 투자자 배정 제도를 자율에 맡기는 거는 아마 제도 처음 시행 시에 아마 질서 관련해서 혼란이 조금 있을 수 있음에 우려를 좀 하신 것 같고요. 파생상품 시장과 관련해서는 발표된 내용 전반적으로 굉장히 유익하다 이런 평가와 함께 파생상품 시장 상품성 강화를 위해서는 주식 선물과 주식 옵션과 관련해서도 좀 더 긍정적인 좀 더 선제적인 이런 입장을 취하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이러한 우리 제도를 실제 인프라 차원에서 준비를 해주시고 또 뒷받침을 해주실 기관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융투자협회 이창하 전무님께서 네, 안녕하십니까. 의견 금융투자협회 부탁드립니다. 네. 이창화입니다. 앞에서 말씀들을 잘 해주시고 또 두 박사님께서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나오는 의견 대부분 공감을 하고요. 간략하게 몇 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이제 IPO 허술성 청약 관련해 가지고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무엇 때문에 시작했는가 저희가 과거의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 IPO 모든 IPO를 다 청약을 하고 모든 청약한 것을 상장 첫날에 매도를 하면은 평균 20에서 40% 그 수익이 나옵니다. 초과 수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의 이제 무위험 투자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IPO가 과열이 되고 어떤 거꾸로 보면은 이제 기업 공모가 가치가 거꾸로 그 과도한 할인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아닌 기업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거꾸로 이거는 이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을 못하는 측면 그런 역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여기 이 과정 중에서 너무나 많은 이제 그 일반 청약자도 좀 청약을 하고 있고요. 일반 배정이 또 30%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과도한 할인이 이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일반 투자자가 있어서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 투자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거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어떤 여론 이런 것 때문에 좀 할인이 좀 과도하지 않나 싶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관 투자자도 참여가 좀 많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이석훈 박사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관이 좀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 참여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뭐 사무운용사, 뭐 일임운용사 다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가격 결정력 여부와 상관없이 아까 이제 초과 수익 이거 하나만 보고 너무 이제 과열되는 특히 장이 좋을 때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 자료도 지적이 됐지만은 이제 공평한 배분 이런 것보다는 가격 결정 중심으로 제도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말씀하신 신고서 제출 전이라도 기관 투자자 수요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적정한 공모 가격 발견에 이제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 자료에는 없었지만 전에 이제 금융위에서 한번 발표를 하셨었는데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이게 뭐냐면은 이제 IPO 예정 기업의 공모주 물량 일부를 나중에 정해질 공모 가격으로 청약하고 장기 보유할 것을 약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도 다시 한번 도입을 같이 검토를 하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주관사의 이제 자체 배정 원칙이 이제 이게 과도하면은 사실 증권사가 일일이 체크하기 굉장히 부담이 되는 측면은 있지만은 가격 결정 기능에 중심을 둔 자체 배정 기준을 좀 가져가서 기관 투자 너무 많이 기관 투자자가 참여 많이 하기 때문에 기관이 아니죠 전문 투자자가 참여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자체 배정 기준을 좀 갖출 수 있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때 자체 배정 기준은 이제 저희도 업계랑 같이 많이 고민 중이집니다만 그 세부적인 객관적 지표가 어떤 것인가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그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IPO 트래킹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엄청 많은 그 기관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증권사가 다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IP 트래킹 시스템이 된다고 그런다면은 어떤 기관의 그 성향을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좀 가지고 있고 그런 배정할 때 우대를 해준다든가 어떤 데는 배정 안 한다든가 그건 자율적 그 판단 기준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제도 선진화 관련해서 남길남 박사님 발표해 주신 거 관련해서요. 파생 상품 시장 조기 개장 꼭 필요하고요. 야간 선물 거래 이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최대한 빨리 도입이 됐으면 합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검토할 때 이제 외환 거래 시장이나 그 외환 시장 연장 뭐 기재부가 검토하고 있지만 같이 연계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파생 투자자 제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본 예탁금 제도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진입 장벽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의 그 불만도 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진입하는 투자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준이 올라가 있고 공부도 많이 한 투자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제도로 보호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점이 좀 들고요. 그걸 사실 회사가 KYC 통해서 그 어떤 적정한 적합성 여부나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진입 장벽은 좀 완화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아니면 없애거나 그러게 좋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럼 마이크로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주식 소수점 거래와 뭐 취지는 비슷합니다. 작은 금액으로 여기 공부하면서 조금씩 투자를 해보면서 스터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서 이런 것도 도입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알고리즘은 기존 수요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수요가 유입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늘고 이제 시장 가격 발견 기능이 제고될 걸로 좀 보이고요. 가격 발견 기능이 제고되면 당연히 시장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가 더 좋은 가격으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물론 우려되는 점을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가면서 한다고 그런다면은 서로 좀 긍정적 기능이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들고요. DMA 관련해서는 아까 신금태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규제 체계는 중개 회사를 통한 간접 규제 체계가 대부분 규제 체계의 골격입니다. 그래서 어떤 코로케이션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중간에 중개 회사의 역할은 반드시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금융투자협회에서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IPO 허술성 제도, 허술성 청약 이 관행을 좀 해소하는데도 우리 협회에서 기준을 마련하는데도 빨리 마련을 해주셔야 또 증권회사 언더라이팅을 하는 증권회사들도 좀 더 자율적으로 자체 절차나 제도를 정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파생 상품 시장 우리 선진화를 위해서 이번에 많은 제도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거래소 측에서 어떤 또 방안들을 갖고 계신지 좀 더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희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상무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이정희 상무입니다. 먼저 남길남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거래제도 선진화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해외 선진국에서는 파생상품 시장을 주식시장보다도 좀 먼저 개장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어떤 현물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인데 그 파생상품 시장이 어떤 15분이나 이런 조기 개장 통해서 가격 발견 기능을 하고 이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시키고 하는 이러한 현선 시장의 유기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시장은 우리 시장이 선진화된 시장으로서의 발돋움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체 야간 시장 개설 또한 시장에서 요청하신 만큼 기대가 크고 그래서 자체 야간 시장이 개설된다면 다양한 상품의 24시간 거래가 사실상 가능해지는 결과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다양한 투자 전략과 어떤 정보의 어떤 시장 반영 빠른 시간 정보의 시장 반영이 가능해져서 아마 시장이 효율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투자자 보호 체계 선진화입니다. 현재 파생상품 시장에 적용되는 획일적인 기본 예탁금이나 위탁증거금 등은 투자자들을 획일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자 보호가 결과적으로 미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기본 예탁금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규제 완화 사이에 폐지냐 유지냐 이런 단편적인 논의만 있어 왔는데 이번에 남길남 박사님께서 투자자별 맞춤형 보호 체계를 도입하자는 의견은 참신하면서도 어떤 KYC 룰을 어떤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취지에 매우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자 맞춤형 체계가 도입된다면 무분별한 투자자 유입이 차단되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어떤 기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제 콜로와 DMA를 발표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좀 논의가 좀 오래됐지만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주문루트를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어떤 경쟁 조건 하에 만들어야만이 어떤 서로 시장에 대한 신뢰가 쌓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어떤 속도에 대해서는 해외 시장이 많이 속도 경쟁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도 속도 경쟁의 필요성이 있었지만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해외 선진 모델에서 DMA나 콜로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에 빨리 도입된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콜로와 DMA는 대규모 IT 개발과 시장 참가자 간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좀 나가야 할 것 같고요. 다만 그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IPO 허수정 창역 관행 개선 쪽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게 시장 원리에 더 가깝냐, 더 맞냐, 부합하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떤 공모 가격 발견과 공평 배정이라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공평 배정은 일종의 어떤 무임승차라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장 원리가 시장에 기여한 만큼 거기에 따른 리턴이 돌아오는 게 가장 효율적인 어떤 시장 원리인데 단지 어떤 공평 배정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그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건지 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어떤 가격 발견에 기여한 사람이 좀 더 메리트를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고 또한 그런 부분이 어떤 공모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하는데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토론 내용들이 긍정적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제도적으로 정비해서 시행을 하는 이런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앞에 6분의 의견을 들었고요. 이제 이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서 바로 이제 제도 시행을 위해 또 준비 작업에 들어가실 제일 중요한 임무를 맡으신 우리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본시장과장 금융위원회 이수영 과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이 4번째 릴레이 세미나고 사실 9월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시장 상황이 주식시장도 그렇고 금융투자업도 어렵긴 하지만 이 기회에 우리가 고질적인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잘 보완을 해놓자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고 나중에 더 강하고 빠르게 또 지속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다라고 이 어떤 여정이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회의고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준비해 주시는 거래소나 자본위원은 굉장히 괴로우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초안을 그냥 뭐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보다 이런 자리에서 의견을 듣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파인튜닝 할 수 있고 또 이거 자체가 하나의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알려드림으로써 시장 참여자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이 배웠고 뭐 제가 토론자로 나왔으니까 저희가 일단은 뭐 이 모든 것들을 잘 반영을 해서 다음 달부터 발표를 하겠지만 토론자로서 또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을 조금 공유하고 싶습니다. 먼저 허수성 청약 관련해서는 아까 박사님께서 뭐 너무나 잘 저희 TF 초안을 설명해 주셨지만은 크게 3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공모를 하려고 하면은 뭐 거래소나 금융감독원에 뭐 이 정도로 공모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가지고 가면 뭐 더 낮춰와라, 뭐 미국의 어떤 레퍼런스를 가져오면 니네 회사가 그 회사랑 같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막 낮아지다가 공모를 하게 되면 뭐 따상따상상으로 가면서 또 막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고 여러 가지가 악순환이 되면서 되풀이 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공모 밴드를 설정할 때부터 저희가 신고서 내기 전에 수요 조사를 같이 할 수 있게 하고 또 아까 이창호 전무님 말씀해주신 코너스톤 투자자나 이런 것들과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먼저 태핑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공모 밴드를 결정을 하면 무조건 공모 밴드가 낮게 형성이 돼서 공모 밴드 상단에서 묻지마 청약이 무조건 들어오는 그 관행의 첫 번째 단추에서 조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주금 납입 능력을 주관사가 자율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라. 다시 말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공표를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책임 있게 그 배분을 해라. 그 다음에 그
배정을 할 때도 일반적인 뭐 평등성도 좋지만 어떤 락업 기간을 길게 가져간다던가 우리 가격 발견 기능에 기여를 하고 실제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자들에게 더 많이 배정을 할 수 있게 제도적 근거를 만들겠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후에 이제 공모가 돼서 처음으로 시장에 이제 거래가 되는 날에 가격 안정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가격 제한 폭을 좀 넓혀 가지고 소위 말해서 9시 1분에 바로 따상이 돼가지고 거래가 중단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안 나오고 그 다음날 또 시작하자마자 상한가까지 치고 3, 4일 그렇게 가다가 4일, 5일부터는 갑자기 훅 빠지면서 소위 초단타를 위한 공모주 청약으로 몰려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끊기 위한 것을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서 토론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특히 증권사에서 오셨던 분들이 그 임태훈 전무님이나 이렇게 우려를 좀 해주셨던 부분이 이게 과연 이 아까 얘기한 배정을 할 때 증권사가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냐 또 문제가 없겠느냐 혼란이 없겠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까 사실 제일 처음에 박선영 교수님께서 뭐 굉장히 정말 저도 몰랐던 그 영역을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아침에 30년 만에 외국인 아이디 제도 폐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2022년인데요. 우리나라 주관사들이 우리나라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도 IPO를 많이 시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7년, 99년에 이제 수요 예측을 해서 가격 발견에 기여하는 것을 그 주관사 책임하에 배정을 하자라는 원칙이 확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냥 수량 많이 적어내고 가격은 뭐 어떤 가격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다 배정을 해왔습니다. 거기까지도 물론 발전이지만 이제는 저희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허수성 청약을 잡자고 저희가 그 전에 50년 전에 하던 방식으로 투자자별로 뭐 펀드가 들어오면 순자산의 50%까지만 청약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고 뭐 증거금은 얼마까지 받으시고 이런 거 정부가 다 준다고 하는 게 과연 맞느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 저희는 5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조금 증권사분들이 어렵고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본인들의 고객, 본인들의 아까 우리 이명준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동안 IB 업무를 하면서 그 쌓아온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이 기관 투자자는 롱텀으로 보유를 하는구나, 이 기관 투자자는 가격 예측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쌓아놓고 그 각 회사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네트워크를 정말 풀리 차별화해서 사용을 해서 공모주관사로서의 역량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렇게 뭐 선의로 좋은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건 배정을 어떻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정부가 또 지침을 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 실제로도 아마 협회를 중심으로 초반에는 어떤 증권사들이 뭐 좋은 의미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뭐 펀드의 경우에는 어디까지 받고 뭐 이렇게 하자라고 협약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방점은 정부가 그것을 다 정해주고 그거에 맞게 증거금 50% 받으시고 순자산의 50% 받으시면은 그 다음에는 뭐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주관사가 과연 그 차별화된 네트워크와 거기에 기반한 적정 공모가 산정이라는 그 역량을 언제 기를 수 있는지,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이어서 뭐 조금은 어렵지만 결국 변화라는 게 이런 첫걸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에서 저희는 하여튼 그 회사가 주관사가 기준을 스스로 공표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기준을 낮출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확신이 있으면 나는 죽음 남긴 노력을 좀 후하게 쳐줘도 이게 나중에 디폴트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자신이 있는 주관사는 더 많은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경쟁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파생상품 쪽은 사실 앞서서 외국인 아이디 배당, 그 다음에 허수성 청약은 저희가 TF 논의를 상당히 해서 지금 발표를 앞두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겠고요. 파생 쪽은 아직 그 정도로 쿠킹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내년에 본격적으로 또 검토를 할 텐데 모든 참여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문제의식을 저희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규제와 또 시간의 어떤 경직성이나 여러 테크닉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은 전향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환경도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거래소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 투자자 보호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핸들링해야 될 이슈가 있을 텐데요. 이제 내년 3월에 저희가 ATS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 중에 ATS 인가가 나오면서
이런 체결 플랫폼이 다양화가 되면 이런 시장에서의 그 거래 체계는 점점 더 투자자들이나 시장이 효율적인 방향으로 경쟁의 압력을 통해서 움직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임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오히려 어떤 특정한 기술이 또 불공정 거래를 낳지 않느냐에 대한 것도 분명히 유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투자자들의 진입을 확대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하여튼 저희도 굉장히 좀 더 투자자 보호의 목적에 맞게 그냥 마음 편하게 뭐 예탁금 얼마 가져오세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의 속성이나 상품의 속성에 맞게 차등화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기 모이신 뭐 전문가분들이나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뭐 코인도 투자하고 외국 파생 상품에는 투자를 하는데 우리 파생 상품 시장은 예탁금 때문에 안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문턱을 왜 안 낮추냐라는 시각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저 외국 가가지고 위험한 뭐 레버리지 파생 상품 해가지고 돈 잃을 수도 있는데 저기 외국에 나가는 것도 예탁금을 적용하게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이 외국의 파생 상품을 중개를 할 때는 똑같은 예탁금을 한마디로 그 버퍼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양립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파생시장을 효율화하고 투자자들이 좀 더 원하는 상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정립이 돼야 되는 부분이 투자자 책임 원칙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뭐 단박에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투자자들이 저희가 예탁금을 낮추고 자유롭게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손실도 본인들이 본인의 책임이라는 원칙이 명확하게 확립이 되어 있어야지 투자자 예탁금 낮춰서 파생 상품 했다가 손해를 봤는데 이거는 정부가 투자자 보고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 되면 계속해서 한 발 나갔다가 다시 뒤로 한 걸음질 하는 뒤로 뒷걸음질 쳐야 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뭐 여담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네 번의 세미나, 릴레이 세미나이고 또 오늘 발표된 내용들은 특히나 우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네 번의 릴레이 세미나를 우리 주관하고 또 후원해 주신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거래소 그리고 금융위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도 또 이게 여러 의견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간 거의 됐긴 했습니다만 우리 플로어에서 혹시 우리 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 달라 내지는 또 제언을 해주실 분이 있으시면 네 한번 네 저희가 또 시간이 거의 다 소진된 거를 아시고 너그럽게 네, 질문을 네, 자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마지막으로 그래도 두 분의 발표자께서 오늘 담은 내용 외에도 우리 7분의 토론 패널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을 듣고 좀 더 보완할 사항 아니면 앞으로 더 이런 부분들을 정비했으면 하는 사항들을 짧게 한 1분 내로 클로징 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석훈 자본시장 선임연구위원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워낙 좋은 패널 톤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특별히 말씀은 드릴 건 없는데 사실 IPO 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는 결국 공모가인 것 같습니다. 적정한 공모가를 어떻게 발견하고 그걸 잘 발견하는 주관사가 시장에서 대표적인 주관사가 되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남길남 선임연구위원님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 패널 분께서 아주 의미 있는 그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아까 임병준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ATS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들이 가시화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국내도 복수거래 환경이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세계적 흐름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 뭐 그 안에 여러 부작용과 위험 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외면하고 살 수는 없는 것 같다. 뭐 더 잘 준비한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임태훈 본부장님도 말씀하신 얘기 중에서
뭐 DMA나 이런 부분들이 증권사의 역할, 뭐 거래소 역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결부돼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투자 중개업의 그 중개 기능이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다른 뭐 투자자들, 외국인이 됐든 뭐 헤지펀드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거래소 회원사들을 스킵하고, 완전한 의미의 스킵하고 뭐 비즈니스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돼요. 다만 국내 증권사, 결국 거래소의 회원사들이 얼마나 이러한 제도 변화와 환경 변화에 준비될 수 있느냐. 사실 이게 자율 규제의 부분들이 큰 거거든요. 근데 스스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라이센스를 그냥 사업으로 이용하기만 할 수도 이런 요인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결국 국내 증권사들 또는 거래사 회원사 전체적으로 이런 질적 역량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의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남길남 박사님께서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발표된 내용들은 사실 우리 자본시장의 정말 성숙을 위해서, 질적 도약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제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금융시장 발전함에 있어서 감독과 정책기관들도 너무 중요하긴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금융시장에서 중개 기능을 담당한 금융회사의 역량과 전문성이 제일 중요한데요. 오늘 이 발표된 내용, 특히 IPO 허술성 청약 강행 개선을 계기로 한 이번에 도입할 예정의 이런 제도들은 이런 중개 기능을 맡은 금융회사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촉구하는 데 굉장히 큰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파생상품 시장의 경쟁력 또한 매우 중요한데, 우리 인프라 기능을 담당하는 우리 거래소, 특히 파생상품 시장이 향후에 정말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말 적극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경쟁력 있는 증권회사, 또 우리 시장, 파생상품 시장을 알아보는 투자자의 안목을 높이는 투자자 어떤 교육, 투자자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도 함께 제도를 더 보완해 주시면 굉장히 향후에 이런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도 서로 역량도 강화하고 또 저희 증권시장도 서로 발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쪼록 네 번째 릴레이 세미나에서 마지막 세션을 맡게 돼서 너무 개인적으로 기쁘고요. 또 함께 해주신 7분의 최고 전문가와 함께하고 또 플로어에 끝까지 남아 계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두 번째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